안녕하세요. AI와 머신러닝의 최신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수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로보공학 쪽에서 정말 스케일이 큰 연구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목이 로보커서인데요. 말 그대로 로봇을 위한 집을 만든 거예요. 대규모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로봇을 위한 집이요? 흥미롭네요. 어떤 배경에서 이 연구가 나온 건가요? 요즘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챗GPT 같은 언어 모델도 그렇고 이미지 생성 모델도 그렇고. 근데 이 발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스케일링, 즉 데이터와 모델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델이 더 잘 학습하는 원리죠. 근데 로봇은 그게 좀 어렵지 않아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 있는 수십억 개의 문장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 로봇은 실제 로봇이 움직이면서 수집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비싸고 느리고 힘들어요. 로봇팔 하나 산 것부터가 이미 수천만 원인데 그걸 24시간 돌리면서 데이터 모은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내놓은 답이 뭐냐면 그럼 시뮬레이션에서 대신 해보자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현실적인 부엌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로봇이 학습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임 같은 가상 환경을 말하는 건가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 법칙이 실제처럼 작동하는 가상 공간인데요. 핵심은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요. 서구러 그래픽으로 만든 환경에서 배운 로봇이 실제 세계에서도 잘 동작하려면 시뮬레이션이 최대한 현실과 가까워야 하거든요. 그 간극을 보통 심플리어가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차이라고 부르죠. 로보커스는 이걸 어떻게 줄였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일단 규모부터 말씀드릴게요. 150개가 넘는 물체 카테고리에 걸쳐 수천 개의 3D 에셋을 준비했어요. 냄비, 컵, 식재료, 가전제품, 부엌에 있을 법한 거의 모든 물건들이요. 수천 개요? 그걸 다 사람이 하나하나 만든 건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서 세처형 AI로 또 다른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거네요. 일종의 AI가 AI를 돕는 구조군요. 멋지게 표현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부엌이라도 벽 색깔, 조명, 물건 배치가 다 다르게 생성되니까 로봇이 훨씬 다양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환경에서 어떤 작업들을 시키는 건가요? 단순히 물건 짚기 같은 것들인가요? 훨씬 다양해요. 총 100개의 태스크를 설계했는데요. 단순한 물건 짚기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복합 태스크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기, 팬에 올리기, 가스레인지 켜기처럼 여러 단계가 연결된 작업들이요. 그 복합 태스크는 어떻게 설계했나요? 베개나 직접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AI를 활용했어요. 대형 언어 모델 LLM의 도움을 받아서 복합 태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했어요. 부엌에서 할 수 있는 복잡한 작업들을 조합해서 하고 LLM에게 물어보면 그럴듯한 시나리오들을 대안해준 거죠. 이 프레임워크에서 로봇 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해요. 첫 번째는 사람이 직접 시뮬레이션 속 로봇을 조종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휴머 데모, 즉 인간 시연 데이터라고 하는데 고품들이지만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겠네요. 정확해요. 두 번째는 자동화된 궤적 생성 방법이에요. 로봇이 스스로 목표 위치를 계산하고 경로를 생성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건데 이걸 통해 최소한의 사람 개입으로 데이터셋을 대량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습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데이터로 뭘 학습시키는 건지 궁금한데요. 주로 모방학습, 이머테이션 러닝이라는 방식을 써요. 로봇이 사람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수행한 동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마치 요리 유튜브 보면서 요리 배우는 것처럼요.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실제로 스케일링이 효과가 있었나요? 핵심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릴수록 로봇 성능이 명확하게 향상되는 스케일링 트렌드가 관찰됐어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다른 단계 로봇 특수에서도 선입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 결과가 시뮬레이션 안에서만 좋은 건지, 실제 로봇에서도 통하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관건이죠.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현실 태스크에서도 유망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심투리어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예요. 왜 하필 부엌 환경에 집중한 건지 궁금해요. 다른 환경도 많잖아요. 부엌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 중 하나거든요. 물건 짚기, 따르기, 열기, 닫기, 조리하기 등 다양한 조작 동작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서 제너럴리스트 로봇, 버밍 로봇을 훈련시키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제너럴리스트 로봇이요? 특정 작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로봇은 하나의 작업만 반복적으로 잘하도록 훈련됐어요. 공장에서 볼트 조이는 로봇처럼요. 하지만 가정용 로봇이 되려면 오늘은 설거지, 내일은 음식 정리, 모레는 냉장고 세우기처럼 다양한 걸 해야 하잖아요. 그런 범용성을 가지려면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네요. 로봇커서가 그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연구의 또 다른 큰 의의는 모든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됐다는 거예요.
라보카저 AI에 가면 누구든 이 프레임워크를 쓸 수 있어요. 오픈소스라는 게 학계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죠.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같은 벤치마크 위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맞아요. 비교 실험을 할 때도 나는 이 환경에서 했는데 너는 저 환경에서 해서 하는 사고와 오렌지 비교 문제가 줄어들죠. 공통 플랫폼이 있으면 연구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항해증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만든 시뮬레이션이라도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맞아요. 솔직히 시뮬레이션의 한계는 분명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도 실제 물의 점도나 음식 재료의 변형 같은 걸 완벽하게 대현하기는 어려워요. 구구절거나 반죽을 만드는 건 시뮬레이션하기 훨씬 복잡하죠. 또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조명이나 지질이 반사 같은 건 시뮬레이션이 따라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도 테스터 다양화에 많은 신경을 쓴 거예요. 최대한 다양한 시각적 환경을 만들어서 로봇이 특정 물건에 과적합되지 않도록요. 하지만 완벽한 현실 목표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 같나요? 몇 가지 흥미로운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엌을 넘어서 거실, 화장실, 침실 같은 더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용 로봇이 되려면 집 전체를 다룰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더 정교한 물리 시뮬레이션도 중요한 연구 방향이겠죠? 맞아요. 유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유연한 물체, 즉 천이나 반죽 같은 것들을 더 현실적으로 다루는 게 큰 도전 과제예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즉 기반 모델을 로봇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연구도 기대되고요. 로봇 버전의 GPT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범용 로봇 모델이요. 그게 많은 연구자들이 꿈꾸는 방향이에요. 로보카저 같은 대규모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가 그 기반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 거고요. 마치 LLM이 인터넷 텍스트를 먹고 자란 것처럼 로봇 AI가 대규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 연구가 발표된 시점이 2024년 6월이니까 그 이후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로보카스를 활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픈소스로 공개됐으니까 전 세계 연구팀들이 이미 이 위에서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로봇 학습 분야에 공동 언어가 생긴 셈이랄까요? 개인적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저는 생성형 AI를 데이터 생성 파이프라인에 통합한 부분이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AI 연구는 AI를 어떻게 잘 학습시킬지를 고민하는데 이 논문은 AI로 AI 학습 재료를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을 한 거잖아요. 확실히 그 부분이 이 연구를 단순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접근 방식이 더 보편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다양한 태스크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요. 연구자들이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지에 따라 적절한 태스크를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요. 꾸준화된 평가 체계가 생긴 거죠. 로봇공학이 AI의 다음 큰 물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논문이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언어와 이미지 AI는 이 스케일링의 힘을 증명했잖아요. 이제 로봇이 그 혜택을 받을 차례이고 로보카스 같은 연구들이 그 길을 열어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로봇이 등장하는 날이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인프라가 하나씩 쌓여가면서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저는 10년 안에 부엌을 도와주는 로봇이 일반화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진짜 요리는 AI한테 맡기고 저는 먹는 것만 하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됩니다. 하하, 저도요. 자, 오늘은 로보카서, 즉 범용 로봇 학습을 위한 대규모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면 실제 로봇 데이터 수집의 한계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극복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성을 높이며 100가지 태스크로 체계적인 평가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예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보카저 AI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최신 AI 연구들을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인준씨,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들 감사했어요. 저야말로요. 항상 수여씨 서명업의 어려운 논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